물음표를 느낌표로 만들어주는 남자. 안녕하세요, 조상희 변호사입니다. 잘 지내셨어요? 안녕하세요, 변호사님. 오늘은 어떤 얘기 해주시나요? 저희가 지금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주제가 뭐죠? 보이스피싱입니다. 네, 보이스피싱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죠. 보이스피싱의 개괄적인 내용, 그 다음에 어떻게 처벌받는지, 처벌 수위가 어떻게 되는지, 피해자 사례가 어떤 게 있는지, 피고인 사례가 어떤 게 있는지, 그리고 저희 사무실에서 어떻게 사례들을 처리해 나갔는지에 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한 가지 좀 빠진 것 같아요. 어떤 게 빠졌죠? 제가 고민 생각해 보니까 피해자분들이 그러면 어떻게 돈을 받을 수 있지? 제일 중요한 환급에 관한, 피해자가 피해 회복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 방안에 관해서 좀 얘기를 드리고자 합니다. 어떻게 해야 환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? 피해 회복에 관한 이야기인데요. 보이스피싱을 제외하고 일단 사기 범죄에 관련해서 얘기를 드리면은 크게 이제 두 가지 방향으로 진행이 돼요. 먼저 일단은 내가 사기를 당했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사기죄로 신고를 해야겠죠. 그 이후에 사기죄가 성립이 되면은 상대방인 이제 가해자가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합의를 하자고 합의금을 찾아오게 되면 사실상 더 이상 피해 회복과 관련해서는 민사적으로 진행 안 해도 되겠죠. 그러나 만약에 혹시라도 사기가 인정되더라도 이분이 합의를 안 하거나 하게 되면은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혹은 배상명 신청을 통해서 민사적으로 이제 돈을 받는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되는데, 보이스피싱은 조금 다른 형태를 좀 가지고 있어요. 왜냐면은 혹시 은행에서 지급정지 걸렸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? 저는 잘 못 들었습니다. 보이스피싱 계좌와 관련성이 있다 해서 지급정지가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, 은행에서. 네. 근데 이게 다 법률의 근거가 있는 지급정지예요. 이게 법률의 규정을 갖고 있는 지급 수단이다. 많은 분들이 모르실 것 같아요. 지금 이제 보이스피싱과 관련해서 법률상에 규정되어 있는 어떤 이제 조치들이 있는지 관해서 얘기를 드리고자 하고요. 그리고 실제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을까 하는 점에 관해서 좀 얘기를 드리고자 합니다. 그럼 법률상의 구제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? 법률상에 무슨 법률인지를 먼저 확인을 해야 될 건데요. 전기금융통신 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법률이라고, 그 법률상에 여러 가지 절차들이 규정되어 있어요. 보시는 바와 같이 보이스피싱과 관련돼서 어떻게 구제를 해줄 건지, 그 전에 규정되어 있는 것은 금융기관에서 혹시나 이게 피해자 혹은 가해자 계좌로 이용되는 것 같다고 의심이 있으면 먼저 금융기관에서 선제적으로 지급 정지할 수 있고요.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것은 피해자가 지급 정지를 요청하는 게 있어요. 그 계좌가 사기 보이스피싱이 이용이 됐다고 기재를 할 수 있는데, 이거는 긴급한 경우에는 전화상으로 구두로 가능하다고 얘기돼 있고요. 원칙은 법률상에 규정되어 있는 이제 별지 서식이 따로 있어요. 관할 경찰서에 혹은 이제 금융기관에 제출하라고 돼 있거든요. 그걸 제출하면은 그걸 가지고 지급 정지를 하고요, 계좌를. 진짜 가해자 계좌로서 인정이 됐고 하면은 채권 소멸 통지라는 것은 그 계좌 안에 들어있는 돈에 관해서 금융기관이 내가 돈을 맡기면은 당연히 은행은 내한테 돈을 줘야겠죠, 거기 찍혀 있는 만큼. 네. 근데 채권 소멸 소각 절차를 거치게 되면은 그 채권에 관해서 명의인이 그 채권의 소유권을 잃어버리게 돼요. 그러면은 당연히 그걸 가지고 금융위원회에서는 그 돈을 피해자한테 돌려줄 수 있는 절차로 가게 되는 거죠. 그런 형태로 이제 진행이 되는 게 바로 전기금융통신 사기 피해 방지 및 금 회복에 관한 법률에서 기재되어 있는 내용들이, 개괄적인 내용들이에요. 그럼 실질적인 환급 방법에 대해서는 다른 게 있을까요? 근데 이게 참 안타까운 게 절차상으로는 규정이 돼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사실상 받기 힘들죠. 왜냐하면 보이스피싱 조직들이 거기에 맞춰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. 그래서 입금이 되자마자 거의 다 바로 지급 정지를 신청하기 전에 이미 벌써 돈을 빼가거나 그런 경우들이 많죠. 그러다 보니까 돈을 제대로 찾지 못하는 경우들이 엄청 많아요. 실례로 저희 사무실에도 이제 피해자분들이 오셔서 상담하실 때 돌려받을 수 있냐는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. 근데 뭐 저희로서는 어쩔 수 없이 힘들다는 얘기를 많이 드려요. 결국에는 총괄을 잡아야 되는데 총괄을 못 잡아서 그렇거든요. 심지어는 경찰서 가서 피해 신고를 하고 돌려달라고 해도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. 못 잡으니까 돌려드릴 수가 없다고 얘기하는 경우들이 많아요. 왜냐하면 그게 현실이니까. 현실적으로는 돌려받을 수 있어요 라고 했을 때 정답은 없지만 가능성이 매우 낮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어요. 다만 이제 하면 절차가 어떻게 돼요 라고 했을 때는, 물론 아까 소각 절차를 거쳐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지만 민사적으로는 제일 많이 하는 게 보통 배상명령 신청을 많이 해요. 전달책이나 수호책들이 많이 잡히잖아요. 그 다음에 중간 책들 잡히는 경우에는 피해자 관련해서 통지가 오거든요. 누구누구를 뭐 잡아가지고 이렇게 처리를 했다 하면은 그 통지서가 와요. 기소가 됐다, 구속 공판이다, 뭐 이렇게 이제 오거든요, 통지서가.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피해자분이 재판부에 배상명령 신청을 해요.
배송명령 신청에 관해서는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또 얘기를 드리겠지만 간단하게 내 채권이 존재를 형사법원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서 그걸 가지고 집행을 하는 형태를 얘기를 해요. 이렇게 집행을 해서 자기의 피해 입었던 채권에 관해서 판결문을 얻어서 만족을 얻는 절차로 나가는 걸 이제 배송명령 신청이라고 얘기하는데, 이 배송명령 신청을 통해서 구제받으시는데 보통 전자책 수호책이 최근에는 트렌드가 다 인정 안 해주는 케이스로 좀 흘러가고 있어요. 결국에는 전자책 수호책이 잡히더라도 내가 돈을 못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. 이전에도 얘기했듯이 전자책 수호책 같은 경우에는 취득했는 이득이 거의 없어요. 본인들이 돈을 가져간 게 아니거든요. 총괄이나 다른 데로 다 넘어가 버렸고, 그 사람들은 2~30만 원 벌려고 이제 아르바이트 했는 거니까 실제로 그 사람들한테 돈이 있겠어요? 없으니까 그런 알바에 혹해서 정상적 일을 하지 못하고 크지 않은 돈을 받으시려고 이제 그 보이스피싱에 가담이 된 거니까 그분들도 돈이 없는 상황이겠죠. 네. 그러면은 현실적으로 배송명 신청해서 인정을 받더라도 돈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많이 낮다. 중국에 있는 총괄을 잡아야지만 돈을 받을 수 있지 그 외에는 받을 수가 없다라는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거죠. 그래도 끝까지 한번 해보자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. 왜냐면은 혹시라도 거기에 관련돼 있는 사람의 아버지께서 혹은 부모님 혹은 지인이 도와줄 수 있는 경우들이 간혹 있거든요. 저희가 이제 반대로 이제 피고인 측이라면은 합의를 보시라고, 작은 금액이라도 그래야지 보다 실형이 감형이 될 요소들이 크다라고 얘기를 드리거든요. 그래서 그렇게라도 이제 합의를 보시는 경우가 있는데, 합의를 보시면은 당연히 피해금을 일부라도 배상받을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죠. 네, 그럼 오늘 피해 환급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마지막으로 더 해주실 말씀 있으실까요? 보이스피싱 제가 항상 얘기 드리지만 피해를 당하시면은 돌려받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. 정말 절차 까다롭고요. 그다음에 돌려받을 확률도 많이 낮고요. 그렇기 때문에 주의하실 거는 반드시 보이스피싱에 연루 안 되셔야 되는 거. 그게 가장 중요해요. 보이스피싱은 연루되실 때 한 발짝만 물러나시면 돼요. 나도 귀신에 홀린 것처럼 혹했다는 얘기를 진짜 많이 하세요. 근데 여기는 딱 한 점이 있는 게 딱 한 발자국만 물러나면은, 한 발자국만 물러나서 지인들한테 연락해보고 얘기를 해보면은 아, 보이스피싱이었구나 라는 걸 금방 인지하게 돼요.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한테 돈을 전달하거나 이체를 한다거나 큰 금액을 해야 될 때 반드시 주위 분께 꼭 한 번은 여쭤보세요. 전달하는 게 맞는 건지, 타당한 건지,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건지. 옆에 주위에 지인 2명한테만 물어보셔도 반드시 보이스피싱을 꼭 막을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며, 이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. 구상희 변호사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